어르신들 앞에서 담배를 펴. 좋은 말로 할 때 끝이지. 네가 뭔데? 74세 경비원의 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용 문신을 한 조폭들이 복지관을 장악했고 어르신들은 떨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나섰습니다. 평범한 물리치료사 윤서희.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서 스친 작은 메달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교관과 지역 조폭의 대결.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과연 서희는 복지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3월의 햇살이 복지관 유리문에 부서지는 오후 2시, 서희는 재활실 정리를 막 끝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이 묵직했죠. 그 안에는 물리치료 도구들과 함께 작은 금속 케이스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 속 메달은 그녀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복지관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흡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바로 앞에서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들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어른거렸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야, 할배 비켜. 휠체어 길 막지 말고. 한 남자가 요양원 출입로를 막아선 채로 침을 뱉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우회로를 찾아 힘겹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보호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경비원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규정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굽어 보였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주시겠습니까? 씨, 이 영감탱이가 진짜. 거구의 남자가 만수를 밀쳤습니다. 만수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규정집도 함께 나뒹굴었죠. 74세의 노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서희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소리 없었지만 단단했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규정집을 집어들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다니는 동선입니다. 담배를 꺼주세요. 내가 뭔데? 문신 남자가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38배 여자, 단정한 차림, 물리치료사 명찰.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서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블루투스 카메라가 페어링 되었다는 신호음이 작게 울렸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였죠.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넣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녹음과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과 공공질서 방해 행위가 기록되고 있어요. 인연이 미쳤나? 다른 남자가 규정집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죠. 서희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규정집을 다시 주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구겨진 페이지를 펴면서 조목조목 읽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운영 규정 제3조 1항, 시설 내외 50m 이내 금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및 출입 제한 조치. 지랄하고 있네. 거구의 남자가 서희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몸이 물처럼 움직였죠. 상대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최소한의 동작이었어요. 남자는 예상치 못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가 즉시 손을 놓았습니다.
과도한 힘을 쓰지 않았죠. 그저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가방이 살짝 열리면서 안쪽에 금속 케이스가 빛을 반사했어요. 작은 메달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만수의 눈이 크게 떠졌죠. 주변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방관자들의 침묵이 현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형님 부르면 너 끝이야. 알아? 3명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습니다. 떠나기 전 한 명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죠. 음료수 캔과 휴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서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를 억누르느라 애쓰는 흔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서희는 만수에게 다가가 모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죠.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쓰레기를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 위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CCTV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하지만 그 옆에 다른 안내문에는 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스티커의 날짜도 달랐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요양원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요즘 저 사람들이 자주 와요. 어르신들이 무서워하시는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죠.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어요. 시설의 동선과 사각지대를 간단히 스케치했죠. 현관에서 복지관까지, 복지관에서 요양원까지, 비상구의 위치, CCTV의 각도,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재활실로 돌아오는 길에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공지사항들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가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흰 종이에 볼펜으로 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여긴 우리의 집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어요. 서희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글씨체가 떨려 있었죠. 나이든 손이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6시 서희는 재활실 정리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죠. 블루투스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의 얼굴, 폭언, 폭력 시도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복지관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관 앞 흡연구역 표지판이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화살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죠. 원래의 금연구역을 흡연 가능 구역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만수였죠. 그의 얼굴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만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메달, 혹시 군인이셨소?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미소 지었을 뿐이었죠. 만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조심하시오.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오. 뒤에 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소. 알고 있습니다. 서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그 떨리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긴 우리의 집입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희는 가방 속 메달 케이스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7년 전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 안의 군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사명감은 계급장을 떼어낸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곧 메시지가 왔죠. 오늘 일은 잊어라.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서희는 메시지를 캡처한 후 삭제했습니다. 증거 폴더에 저장했죠.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어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죠. 벽에는 군 시절 사진 한 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UDT 훈련을 마치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희는 가방에서 메달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서 메달이 은은하게 빛났죠. 특수임무 수행 공로로 받은 훈장이었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무거운 훈장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분류했죠. 폴더명은 복지관 사건 1번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붙을 것을 예감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약자가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서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도 복지관에 가야 했습니다. 재활실 봉사도 해야 했고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죠. 잠들기 전 서희는 다시 한번 그 쪽지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여긴 우리의 집입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등불은 바람 앞에서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죠. 서희도 그럴 것입니다. 흔들릴 지언정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사건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현관을 지나면서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검 중 스티커는 그대로였지만 날짜가 한 달 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복지관 3층 강당에서는 무료 건강 강좌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관절 건강의 모든 것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서희는 뒤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사는 흰 가운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의사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서희의 눈에는 어색함이 보였죠. 그가 들고 있는 제품 상자에는 관절 황금 플러스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 제품 한 달분이 정가는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히 10만 원에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망설이고 있었죠. 서희는 앞쪽으로 걸어가며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환불 조항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서희가 읽어보니 환불 불가 조항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후 24시간 이내라도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불공정 약관입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이에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사가 당황하며 제품 상자를 급히 챙기기 시작했죠.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강당을 나오면서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약을 20만 원 주고 샀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희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죠. 요양원 쪽으로 가는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소장실 앞이었죠. 서희는 발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CCTV를 꺼두면 됩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서 정리한다고 하면 돼요. 서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 카메라도 다시 켰죠. 복도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관리소장과 정체불명의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희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영양사인 지훈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서희와 눈이 마주쳤죠. 33살의 지훈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희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자재 납품 단가가 이상해요. 시장 가격의 2배를 주고 있는데 질은 오히려 떨어져요. 지훈은 가방에서 영수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희에게 건네며 속삭였죠.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사무실에 있고요. 제가 이걸 드렸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서희는 영수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자 1kg에 5,000원, 양파 1kg에 8,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납품업체 이름을 보니 황금유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오후 3시 재활실에서 물리치료 봉사를 하던 중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더욱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었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희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복지관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만수가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소. 택배실을 비밀 창고로 쓰더군요. 상자 수십 개를 옮기는데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상자에 붙어있던 라벨을 몰래 떼어낸 것이었죠. 황금유통, 제약 물류 전문. 서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에 본 영수증의 회사명과 같았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혹시 CCTV 관리실 열쇠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소장만 가지고 있소.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야간 순찰 때 가끔 관리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소. 오늘 밤도 아마. 저녁 6시 서희는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어제 봤던 여긴 우리의 집입니다. 쪽지가 아직 그대로 있었죠. 서희는 조용히 펜을 꺼내 그 아래에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요양원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그 간호사는 서희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노인대학 민요 동아리 연습실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서희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어제 그 일 고마웠어요. 사실 며칠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했어요. 무슨 특별 건강검진이라면서요. 안 가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서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남자들의 인상착의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서희는 다시 현관으로 갔습니다.
흡연 구역 표지판을 자세히 살폈어요. 어제 봤던 스티커 위에 또 다른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서희는 스티커를 하나씩 벗겨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 층마다 변조된 흔적이 있었어요. 복지관을 나서려는데 건설사 후원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건설,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현수막 아래 작게 적힌 대표이사 이름을 보고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인석. 그녀가 군 시절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희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황금 유통, 식자재 납품 비리, 약품 불법 판매, CCTV 조작, 그리고 대한건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어요. 서희 씨, 방금 관리실에 불이 꺼졌소. 1시간 후면 문이 열릴 거요. 서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9시. 다시 복지관으로 가야 했죠. 가방 속 블루투스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충분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죠. 전화를 끊고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의 일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가방 속 메달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10시 30분, 서희는 복지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가 손전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소리 없이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이었죠. 서희는 재빨리 저장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 중 특정 시간대만 삭제되어 있었어요.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것 좀 보시오. 만수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CCTV 정지 요청서였죠. 요청자란에는 관리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승인자란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강모. 서희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내일 물건 또 들어온다니까. 택배실 비워두라고 해.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서희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복지관장은 이미 우리 편이야. 걱정하지 마. 돈만 제대로 주면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희와 만수는 조용히 관리실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지관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사흘 뒤 아침 7시 서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희 씨죠? 법무법인 대안의 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서둘러 준비를 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나누던 어르신들이 서희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여자가 경비원을 다치게 했다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관리사무소로 향하던 중 게시판을 보니 공지사항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복지관 내 폭력 사건 발생, 관계자 경찰 조사 중. 내용을 읽어보니 서희가 만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바로 서희가 폭력배들을 제지했던 그날이었죠.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 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른손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죠. 서희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만수 씨, 그 손은?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들이 손자를 건드렸소. 학원비랑 병원비를 대준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서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CCTV는요? 그날 그 시간 딱 끊겼다고 하더군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10시 서희는 법무법인 대안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 오만수 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을 지불하시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서희는 서류를 차분히 읽었습니다. 의학소견서, 진단서, 사진들. 모두 조작된 것이 분명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CCTV라든가. CCTV는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죠.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3장. 모두 그날 현장에 있던 폭력배들의 이름이었어요.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개인이 몰래 녹음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 당할 수 있죠.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이 진실보다 형식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복지관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과 커뮤니티 앱에 서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윤서희는 군에서 문제 일으켜서 쫓겨난 사람이래요. 우리 복지관이 위험해졌어요. 저런 폭력적인 사람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불쌍해요. 나이 드신 분을 때리다니.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들어진 계정이었습니다. 대량 발송 업체를 통해 퍼뜨린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미 여론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노인 대학 학부모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 5, 60대의 성인 자녀들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는 곳인데 이런 위험한 사람이 있다니요. 당장 그만두게 하세요. 우리 부모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복지관장이 나와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복지관장의 표정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재활실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쪽지를 서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서희가 게시판으로 가보니 새로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필체였죠. 버텨주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서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 6시 서희는 혼자 재활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치료받으러 오지 않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2세의 병도였어요. 치매 초기 환자였죠. 아가씨, 나는 알아요. 그날 봤어요. 병도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아가씨는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서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어르신. 병도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기억이 오락가락해도 그날 일은 똑똑히 기억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희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받지 않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후회하게 될 거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물러나라. 합의금 내고 끝내라.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 서희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증거 폴더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밤 10시 서희는 노트북을 켜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은 더 악랄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올린 시간이 모두 비슷했고 문체도 유사했어요. 서희는 IT 보안 전문가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답변이 왔죠. 대량 발송 업체를 통해 올린 글들이네요. IP 추적해보니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계약서까지 찾아냈습니다. 법무팀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만수를 기다렸죠. 만수가 나타나자 서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만수 씨, 정말로 저를 고소하신 건가요? 만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었소. 내용은 모르고. 그들이 다 처리한다고. 녹음해도 될까요? 만수 씨의 진짜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요. 만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빨리 하시오. 누가 볼까봐. 서희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요당한 것, 손자가 위협받은 것,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까지. 증거로 쓰진 마시오. 손자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오. 녹음을 마치고 서희는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해합니다. 만수 씨도 피해자예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서희에게 다가와 작은 응원을 전했어요. 게시판의 쪽지도 늘어났죠. 우리는 압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불씨들을 모아 큰 불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막막했죠. 저녁 무렵 서희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내일 밤 9시 복지관 옥상.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서희는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론의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실의 방패로 그 칼날을 막아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투성이지만 상처는 아물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9시
서희는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함정이었을까요? 서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복지관 국어 강사인 지훈이었죠. 33살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운영 관련 내부 문서들이었죠. 3개월 전부터 모아둔 거예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서희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내부 회의록.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제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식품 강매에 당하셨죠. 하지만 치매가 있어서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희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번호판 앞 4자리를 외웠습니다. 일부러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도 계속 따라왔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문고리 주변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죠. 서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꺼져라.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죠. 혼자 사는 원룸에서 이런 위협을 받는다는 것. 그녀도 인간이었기에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낙서 정도로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순찰은 강화하겠습니다. 순찰 강화. 그것이 전부였죠. 서희는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지만 원상복구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고 인터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매시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겠죠.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서희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극한의 훈련, 끝없는 인내. 그때보다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것이 달랐죠. 복지관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었는데 서희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한 명은 아예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겠다며 내렸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재활실 문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당분간 재활실 운영 중단. 서희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복지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희를 맞았죠. 윤서희 씨, 당분간 봉사활동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가 뭐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정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굴복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정리였죠. 복지관을 나오면서 서희는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응원의 쪽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공지만 붙어 있었죠. 게시판 무단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조치, 고립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방 속 블루투스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메모리도 여유가 있었죠. 점심시간 서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김밥을 먹으며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영상, 녹음, 사진, 문서.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였어요. 그는 허리를 더욱 구부정하게 하고 있었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혼자 맞서지 마시오. 너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물러나야 합니까? 만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소. 시간을 좀 주시오. 저녁이 되자 서희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내 집 주소 아는 사람 많다. 가족은 없지만 소중한 사람은 있겠지.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고 백업했어요. 증거는 언젠가 쓰일 것입니다. 밤 9시 서희는 집 현관에 도어 체인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창문에는 방범 필름을 붙였고 현관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군 시절 배운 방어 태세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몸을 움직이며 정신을 다잡았어요. 땀이 흐르자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인터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설치해둔 카메라 앱을 확인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이 컸어요. 남자는 5분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또 하나의 증거였죠. 새벽 3시 서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직도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미행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들은 서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서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고립의 밤은 길고 어두웠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희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사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누군가는 나를 믿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펜을 내려놓고 서희는 가방 속 메달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메달은 혼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임무를 완수한 결과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혼자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함께하고 있었어요. 지훈, 만수, 그리고 이름 모를 응원자들. 새벽 5시 서희는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동료들이 있었고 뒤에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고립의 밤은 끝났고 이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5시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희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복지관 뒤편 주차장으로 오세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주차장에 도착하니 만수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소. 양심이 너무 아파서.
만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죠. 그놈들이 보낸 거요. 허위 진술하라고 협박한 내용이 다 들어있소. 서희는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발신자는 박강모였고 계좌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손자의 병원 이름과 학원 주소까지 언급하며 은근히 위협하는 내용이었죠. 이걸 경찰에 제출하실 건가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어요. 손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소. 내가 비겁한 할아버지로 남을 순 없어요.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41살의 김태훈이었죠. 그는 만수의 진술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이 문자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훈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희 씨가 모아둔 증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희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영상, 녹음, 사진 파일이 모두 들어 있었죠. 태훈이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조작 정황도 포착되었네요. 이틀 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만수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소.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요. 오후 2시 서희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봉사활동은 중단된 상태였지만 확인할 것이 있었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 서버를 왜 포맷해? 증거인멸이라고 의심받으면 어떡해.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서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관리소장과 직원 한 명이 다투고 있었어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했죠.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더는 못하겠어.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희와 눈이 마주쳤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작은 종이를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CCTV 전원 타이머 조작 지시서예요. 날짜와 시간이 다 적혀 있어요. 종이에는 관리소장의 도장과 함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강모의 이름도 보였죠. 저녁 6시 서희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정숙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55살의 그녀는 요양원 보호자 대표였죠. 윤서희 씨, 우리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숙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들의 연서명이었어요. 프리미엄 간병비 강요와 건강식품 강매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제 딸 수진이도 이상한 남자들한테 미행당했어요. 학교까지 따라왔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죠. 이제 끝내야 해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밤 9시 서희의 휴대폰에 지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IT 전문가가 문자 발송업체 계약서를 찾았어요. 법무팀 이름과 대한건설이 연결되어 있어요. 드디어 배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최인석. 그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의 간호사였어요. 저예요. 게시판에 쪽지를 썼던 사람. 서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익명의 응원자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오늘 낮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복지관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6개월 동안 기록한 거예요. 약물 과다 투여, 영양제로 위장한 수면제,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노트에는 날짜, 시간, 약품명, 투여량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어요. 서희가 간호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오후 3시 복지관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태훈을 비롯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죠. 관리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CCTV 조작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관리실과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겼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죠. 그때 검은 승용차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박강모와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46세의 그는 험악한 인상이었죠. 뭐 하는 짓이야? 영장 있어? 태훈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변호사 부를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택배실에서 의심스러운 상자들을 발견했고 황금유통의 라벨이 붙은 약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비리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녁 무렵 지역 신문 기자 2명이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기자들은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죠. 시민들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가 대규모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뒤편에서 강모가 욕설을 퍼부으며 카메라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녹화된 후였죠. 밤 10시 서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낙서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어요. 서희 씨, 고맙소. 오늘 정말 후련합니다. 손자한테도 떳떳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서희는 가방에서 메달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시가 풀린 것이죠.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대한건설의 최인석,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작은 승리를 축하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진실의 빛이 그 틈새로 스며들 것이고 결국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복지관 다목적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안전과 운영 투명성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앞쪽 좌석에 앉아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강모와 그의 부하 4명이 들어왔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그들은 뒷줄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지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차가웠죠. 압수수색 이후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 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서희가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배포하기 시작했죠. A3용지에 빼곡히 정리된 계약 구조와 단가 비교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자재 납품 단가가 시장 가격의 2배입니다. 건강식품은 원가의 5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죠. 뒷줄에서 야유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모의 부하들이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짓거리네. 서희는 담담하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수증 사본과 계약서, 복사본이었죠.
지훈이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여기 날짜와 도장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 공식 문서입니다. 강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구의 몸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죠. 이런 가짜 서류로 선동하지 마. 그 순간 서희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모가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자 그녀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어요. 지렛대 원리만 이용한 제압이었죠. 강모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이건 정당방위예요. 서희가 즉시 손을 놓았습니다. 과도한 힘은 전혀 쓰지 않았죠.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때 연문이 열리고 2명의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과 케이블 방송 기자였어요. 카메라가 켜지자 강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개 설명회니까 당연한 권리죠. 한 기자가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 예방 차원에서 사실만 보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때 IT 보안 전문가인 주민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37살의 남성이었죠. 제가 추적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프로젝터로 연결했습니다. 문자 발송 업체의 계약서가 화면에 떴어요. 법무팀 이름과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추적했더니 대한건설 법무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관리소 직원 한 명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사표를 낸 그 직원이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전원 스위치, 제가 관리소장 지시로 껐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황한 그가 회의 중단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계속해라. 진실을 말해라.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CCTV를 끄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택배실에 물건을 들이는 시간대였죠. 서희가 외장 메모리를 꺼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은 블루투스 카메라 영상의 복사본이었어요. 이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배들의 협박 장면, 건강식품 강매 현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홀 뒤쪽에서 태훈 형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서희는 그를 알아봤어요. 그는 핵심 연결점을 체크하며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죠. 요양원 어르신 한 분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편안해야 할 곳인데 왜 무서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죠. 강모가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주민들이 서 있었어요. 정숙을 비롯한 보호자들이었죠. 어디 가십니까? 설명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모가 욕설을 내뱉으며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카메라가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서희가 마지막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한건설의 후원 내역과 재건축 계획서였어요. 이 모든 것이 재개발 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지관과 요양원을 장악해서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죠. 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대한건설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에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주민들은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돈만 제때 입금해 주시면.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관장을 둘러쌌어요. 태훈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꺼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여러 대가 복지관 앞에 도착했죠. 강모와 부하들이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서희 씨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서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진짜 배우인 최인석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만수가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소. 서희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녁 무렵 지역 뉴스에 오늘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복지관 비리 폭로, 시민의 힘으로 진실 밝혀내다라는 제목이었죠. 서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사흘 후 오전 10시 복지관에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죠. 52살의 최인석, 대한건설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법무팀 직원 3명이 따랐어요. 인석은 복지관 로비에서 서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윤서희 씨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서희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뭔가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석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요. 인석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작은 성의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희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인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인석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충분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죠. 저는 매수되지 않습니다. 인석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따뜻한 가면을 벗어던진 얼굴은 싸늘했어요. 윤서희 씨, 군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희의 군 경력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날짜와 부대 코드가 틀려 있었어요.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실이 아니더라도 한번 퍼진 루머는 걷잡을 수 없죠. 서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당신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인석이 내용 증명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지금까지의 일로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이 상당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회의실을 나온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오후가 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희에 대한 악성 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했어요. 군 시절 문제를 일으켰다는 가짜 증언들이었죠. 같이 근무했는데 성격이 이상했어요. 상관 명령을 거부해서 징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서희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졌죠. 저녁 5시 정숙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대요. 계속 따라다닌다고. 서희는 즉시 정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17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집 주소도요. 서희는 수진이를 안심시키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 동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밤 9시 서희의 집 현관문에 또 다른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고문이었어요. 법무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죠. 서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대한건설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기엔 너무 작은 개인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어요. 서희 씨, 무서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있을수록 저들은 더 커집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희를 격려하고 있었죠.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소.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시오. 전화를 끊고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보였어요. 아파트의 창문들, 가로등, 별빛, 모두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양사 지훈, 간호사,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몇몇 직원들이었죠. 우리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가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녹음 파일, 사진들.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모이면 큰 그림이 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한 직원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점심시간 지역 시의원 한 명이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손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항의 불씨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인석은 법과 돈으로 압박했지만 시민들은 연대와 용기로 맞서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서희는 태훈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강모와 복지관장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태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대한건설과의 계약서도 발견했습니다. 최인석 부사장의 서명이 있더군요. 드디어 배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서희는 다시 한번 가방 속 메달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메달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팀과 함께 국가를 위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복지관의 어르신들, 요양원의 환자들, 그리고 진실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싸움이었죠.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더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거대한 손도 결국은 사람의 손이었고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복지관 앞 야외 무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준비한 공개 브리핑이 열리는 날이었죠. 지역의회 의원 3명, 노인지회 대표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관과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서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요양원 비상벨 시스템의 구조도였죠. 지금 비상벨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서희가 무대 옆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2번, 3번. 계속 눌렀지만 벨은 울리지 않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6개월 전부터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 유지보수 계약서가 떴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지불했지만 실제 수리는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계약업체 이름 옆에는 대한건설 계열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IT 전문가인 주민이 노트북을 들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화면을 연결하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문자 발송 로그를 지도로 시각화했습니다. 보시면 허위 문자가 모두 복지관 반경 500m 내에서 대량 발송되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 집중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발송 시간대도 표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새벽 시간대였죠. 그리고 발송업체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업체 대표였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죠. 대한건설 법무팀에서 의뢰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그가 통장 사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한건설 법무팀 명의의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갑자기 야외 무대 옆으로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인석과 법무팀 직원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불법 촬영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인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2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희 쪽에서 준비한 법률 대리인들이었죠. 공개 장소에서의 공익 목적 촬영은 합법입니다. 오히려 방해하시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인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급히 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태훈 형사가 영장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인석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경찰들이 법무팀의 서류 박스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 절차가 진행되었죠. 이것은 모략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인석이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담았어요. 서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이제 박강모와의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박강모와 대한건설 사이의 용역 계약서였어요. 복지관 관리라는 명목으로 매달 거액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강모와 부하들이 도주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서희가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통로를 확보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당황하지 마세요. 서희의 침착한 안내로 어르신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강모 일당의 체포는 계속되었어요. 무대로 돌아온 서희는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었던 작은 쪽지들이었죠. 이 쪽지를 쓴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서희 씨가 혼자 싸우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작은 응원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의 고백에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보호자들, 직원들, 주민들 모두가 서희를 향해 박수를 보냈죠. 서희 씨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인사했죠. 오후가 되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한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인석의 집무실에서 대규모 비리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했죠.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수가 서희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만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였어요. 저녁 무렵 지역 뉴스는 오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거대 비리 척결, 복지관 영웅 윤서희 씨의 용기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죠. 서희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메달을 꺼내 손에 쥐었죠. 따뜻한 햇살이 메달을 비쳤습니다. 군복을 벗어도 사명은 남는다. 서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고 오늘 그것을 증명했어요. 밤이 되자 복지관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관,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었어요. 서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지관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죠. 오늘은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비록 완전한 끝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승리를 음미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오전 9시 복지관 대회의실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운영 투명화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외부 회계감사법인 직원들, 시의회 의원들, 주민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희는 회의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패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죠. 이제부터 모든 입찰 과정을 생중계하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복지관장이 발표했습니다. 51살의 여성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회의실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CCTV 시스템도 완전히 교체되었어요. 이제 모든 영상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전원 관리는 2명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죠. 무료 건강 강좌에 대한 사전 검증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의사, 약사, 그리고 시니어 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건강식품을 팔 수 없게 된 것이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자재 단가 비교표가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었고 매주 영양사가 직접 시장 조사를 나가고 있었어요. 지훈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죠.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맛있다고 하시고요. 요양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고충 창구가 개설되었고 근무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야간 인력도 최소 기준이 조례로 정해졌죠. 오후 2시 서희는 재활실에서 물리치료 봉사를 재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 온기가 가득했죠. 만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건강검진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허리도 치료받아 한결 펴진 모습이었죠. 이제 손자한테 떳떳해요. 할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6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위로 행사였죠. 시에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병도 어르신도 참석했습니다. 치매가 조금 진행되었지만 그날의 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희 아가씨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잊지 않아요. 병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죠. 복지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전임 관장은 구속되었고 관리소장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였어요. 지역 신문 일면에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복지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로자 명단에는 서희뿐만 아니라 익명의 간호사, 용기 낸 직원들, 증언한 주민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밤 9시 서희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서희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저도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봄바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니어 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낙상 예방,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교육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새 복지관장이 즉시 승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수업이 열리기로 했어요. 정숙과 수진도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서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도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오후가 되자 민요 동아리 어르신들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 기념 축하 공연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손수 만든 작은 배지였어요. 복지관 수호천사라고 적혀 있었죠. 서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에서 받은 메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태훈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석과 강모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을 받았어요.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정의의 실현이었죠. 서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지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과 침묵 대신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죠. 현관문의 낙서도 이제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붙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죠. 서희는 가방에서 메달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르신들이 준 배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의 훈장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싸워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스템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봄날 오전 10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화단 정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주민들, 그리고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세대를 넘어선 통합 행사였죠. 서희는 장갑을 끼고 흙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어디에 심을까요? 17살 수진이가 펜지 화분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상하게 자리를 가리켰어요. 거기 햇볕 잘 드는 곳이 좋겠구나. 세대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요양원 복도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운영 현황판이었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운영 현황이 한눈에 보였고 QR코드를 찍으면 휴대폰으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 복지관 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학교 발표회였어요. 그녀가 참여한 지역 안전 프로젝트가 시 전체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윤서희 선생님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발표를 듣던 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젊은 세대에게 이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만수가 복지관 현관에서 서희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희 씨, 좋은 소식이 있소. 내 손자가 태권도 대회에 나간다오. 만수의 허리는 이제 꽤 펴져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손자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그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복지관 현관 벽면이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낙서가 있던 자리였죠. 이제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동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길. 서희가 그 문구를 읽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 게시판에서 본 그 떨리는 글씨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당당한 선언이 되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새겨져 있었죠. 저녁 5시 서희의 휴대폰으로 특별한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니 군 시절 동기로부터 온 소포였어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서희야, 뉴스에서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군복은 벗었지만 너의 마음속 계급은 그 누구보다 높구나. 이 메달은 우리 팀이 함께 받았던 것의 복제품이다.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간직하길 바란다. 군복보다 마음이 계급이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기의 편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밤 8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거절하려 했지만 만수와 지훈이 설득했어요. 서희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결국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서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용기는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 게시판에 새로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안심하고 다녀갑니다. 서희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오전 11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석과 강모의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법의 정의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요 동아리 어르신 한 분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깎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는 의미예요. 지팡이는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 서희는 지팡이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훈장이었죠. 오후 3시 시니어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했어요. 낙상 예방법,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배우며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죠.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했어요. 한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희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2개의 메달을 꺼냈습니다. 원본과 복제품, 그리고 어르신들이 준 복지관 수호천 사배지도 함께 꺼냈죠. 3개의 훈장을 손에 쥐고 서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받아보니 인근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윤서희 씨죠? 저희 구청 관할 복지시설에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곳에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을 내려가면서 서희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랫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직원들의 활기찬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어디 가시오? 새로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함께 하겠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오. 서희는 만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 그것이 희망이었고 내일의 약속이었습니다. 서희는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용기 속에, 우리의 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주변의 복지관과 요양원, 그곳은 누군가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머물게 될 공간입니다. 윤서희가 보여준 용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옳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발짝 나선 것뿐이었죠. 여러분의 동네 복지관은 안녕하신가요?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우리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 함께 이겨낸 경험들을 기다리겠습니다.